자, 오늘 저희가 좀 파고 들어볼 주제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미스테리 같아요. 바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헬퍼들입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이 일본 돌봄 서비스 자료들을 보니까 이직률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언뜻 생각하면 일이 힘든데 월급이 적어서겠지? 하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죠. 근데 데이터를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전혀 다른 범인을 지목하고 있었어요. 자, 이 자료들을 단서 삼아서 진짜 원인이 뭔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추적해 보시죠. 그 미스테리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면적인 증상이랑 실제 병의 원인이 다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이 자료들은요,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일본의 한 직업군 이야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모든 조직이 마주할 사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 첫 번째 단서는 현장을 보여주는 좀 충격적인 숫자들에서 시작됩니다. 네, 바로 그 숫자들. 아니, 저는 이 첫 번째 자료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2022년 기준으로요. 일본 돌봄 서비스 사업장의 무려 93%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93%요? 네, 그러니까 10곳 중에 9곳 이상이 사람이 없어서 아우성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좀 힘든 수준이 아니라 거의 시스템 붕괴 직전 아닌가요? 그렇죠.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가 유효 구인 배율이라는 건데요. 유효 구인 배율이요? 네. 쉽게 말해서 일자리 하나에 몇 명의 구직자가 지원하는지 그 경쟁률 같은 겁니다. 2022년에 일본 전체 직업 평균이 한 1.35배였어요. 일자리 하나에 한 명 조금 넘게 지원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돌봄 서비스직은 몇 배였을 것 같으세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 5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무려 15.03배입니다. 15배요? 잠시만요. 이게 구직자 한 명을 두고 15개 회사가 지금 경쟁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이건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을 넘어서 거의 모셔와야 하는 상황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정말 귀한 인력인데 그렇게 어렵게 뽑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만두고 있다는 게 이 미스터리의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단서를 한번 파헤쳐보죠. 대체 왜 그만두는 걸까? 보통 이런 문제는 돈이 1순위 용의자잖아요. 그렇죠. 저도 당연히 급여가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네, 실제 이직 사유 1위가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였습니다. 38.6%나 됐어요. 인간관계요? 네, 그리고 2위는 법인이나 시설의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 이게 한 35.3%고요. 우리가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했던 수입이 적어서는 29.2%로 3위에 그쳤습니다. 아니,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돈 문제가 3위라니요. 그럼 연봉을 한 20% 올려줘도 직장 상사나 동료 때문에 그만둔 사람은 여전히 그만둔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와, 이건 많은 기업들이 인력 문제를 완전히 잘못된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요. 자료에 나온 또 다른 그래프를 같이 봐야 이 미스터리의 전모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직을 처음 생각하게 된 계기하고 실제 이직 사유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 회사 그만둘까? 하고 처음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랑 진짜 사직서를 내게 만든 결정적인 한 방이 다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직을 처음 고민하게 되는 계기를 보면요. 육체적 부담이 크다가 41.3%로 제일 높고요. 네, 그건 이해가 가요. 그리고 이용자나 그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다, 급여가 낮다, 이런 개인적인 고충이 상위권을 차지해요. 근데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이 왜 실제 퇴사 이후에서는 인간관계나 조직 운영 불만으로 바뀌는 걸까요? 그러게요. 몸이 힘들고 돈이 적어서 그만둘까 고민했는데 막상 사직서에는 상사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렇게 쓰는 상황인 거네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내가 일하다가 팔에 작은 상처가 났어요. 이게 이제 이직 계기인 거죠. 그런데 주변 동료나 상사가 괜찮아 하고 물어봐주고 소독약이랑 밴드 챙겨주면 그냥 툴툴 털고 다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니죠.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오히려 왜 조심하지 않았냐고 타박하고 심지어 그 상처를 더 덧나게 만들어요. 그럼 결국 나는 그 상처 때문이 아니라 그 상처가 골마 터지게 만든 주변 환경 때문에 그만두게 되는 거죠. 와, 그 비유 정말 확 와닿네요.
네, 조직에 어떤 지지나 완충 장치가 없을 때 개인의 고충이 조직에 대한 불만으로 폭발해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조직의 무관심이었군요. 그렇다면 해결책도 거기서부터 찾아야겠네요. 자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3단계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관리자 역할이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좀 놀랐어요. 그냥 먼저 말을 걸어라 라니요? 네, 선제적인 말 걸기가 핵심입니다. 요즘 괜찮아? 어려운 점은 없어? 같은 아주 사소한 관심 표현이요. 많은 관리자들이 문제가 있으면 직원이 와서 얘기해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료는 그게 착각이라고 딱 지적을 해요. 직원이 먼저 입을 열었을 때는 이미 마음이 떠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자료에 칭찬 카드 같은 방법도 나오던데 좀 유치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다 큰 성인들끼리 일하는 전문적인 현장에서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괜히 더 어색해지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하지만 핵심은 카드라는 그 형식이 아니고요. 공개적인 인정이라는 본질에 있습니다. 공개적인 인정이요? 네, 특히 돌봄 노동은 감정적인 소모가 굉장히 크고 그 수고가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자료에 나온 한 시설에서는요, 매주 아침 회의 때 이번 주 칭찬 릴레이 같은 걸 시작했대요. 오, 칭찬 릴레이. 네, 처음엔 다들 막 쑥스러워하고 뭘 칭찬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해 했는데 몇 주 지나니까 서로의 장점이나 숨은 노력을 찾아주려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조직 문화에 맞게 바꾸더라도 보이지 않는 수고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인정해주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본질은 당신의 노력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듣고 보니 그 생일 챙겨주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네요. 한 시설에서는 생일인 직원에게 동료들이 쓴 메시지 카드를 모아서 주는데 이게 이직률 낮추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당신은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딱 주는 거니까요. 사소해 보이지만 강력한 무기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진정성이 있는 관심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관리자가 단순히 말만 거는 게 아니라 부서 내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전문가요? 네. 때로는 정기적으로 상담 기술이나 코칭 기법 같은 걸 배우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직원이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상사에게는 말해도 괜찮아 하는 그런 심리적 안전망, 즉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니까요. 듣고 보니 관리자의 역할이 정말 막중하네요. 하지만 모든 책임을 관리자에게만 떠넘길 순 없겠죠. 문을 열으려는 관리자의 노력이 있다면 안에서 문고리를 접고 당겨주는 직원들의 힘도 필요할 때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의 다음 단계로 공이 직원들에게 넘어옵니다. 바로 헬퍼 스스로 환경 개선에 나서는 것이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동료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라 이거군요. 근데 이게 말은 쉽지 실제로는 정말 어렵잖아요. 괜히 불만 분자로 찍히거나 조직에 밉보일 수도 있고요. 혹시 자료에 이걸 성공적으로 해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도 있었나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자료가 강조하는 게 바로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네. 그냥 일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일종의 사내 프로젝트처럼 접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현재 A 업무 보고 체계는 수기로 작성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걸 B라는 앱으로 바꾸면 한 달에 직원 1인당 10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나는 불만이 많다가 아니라 나는 우리 조직을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프레임으로 바꾸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게 접근하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조직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네요. 맞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데이터를 모으고 제안서를 만들면 집단 지성의 힘도 발휘될 수 있고요. 네. 개인의 고충을 조직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아주 긍정적인 과정이죠.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라는 공감대에서 시작해서 우리 함께 바꿔보자는 연대감으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조직을 변화시켰다는 성취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의 근원이 바로 그 관리자이거나 아니면 조직 문화 자체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어떤 제안도 먹히지 않는다면 어떡하죠? 그럴 땐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럴 때를 위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때 제3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힘을 빌리는 거죠. 마치 가정 내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가족 상담 전문가에게 가져가는 것과 좀 비슷하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사실 많은 조직이 내부 문제를 밖으로 드러나는 걸 좀 꺼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료는 오히려 이게 조직이 건강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해요. 문제를 덮어두지 않고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니까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고용관리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3자가 개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가장 큰 장점은요, 당사자들이 감정의 늪에서 좀 빠져나와서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게 돕는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네. 외부 전문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A씨의 입장은 이렇고 B부서의 상황은 저렇군요. 이 문제의 핵심은 C인 것 같습니다. 해결을 위해 D라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와 같이 아주 공정하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죠. 개인의 노력, 또 조직 내부의 개선 시스템,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지원,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릴 때 비로소 건강한 조직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리 없이 사라지는 헬퍼들이라는 미스터리를 쭉 따라와 봤습니다. 처음엔 낮은 임금이라는 단순한 용의자를 의심했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인간관계, 조직 운영, 소통 부재 같은 더 복잡하고 근본적인 원인들이 드러났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해결책 역시 연봉 인상 같은 단순한 처방이 아니라 관리자의 선제적인 관심, 동료들과의 연대,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라는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단서를 종합해보면요. 결국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같아요. 관리의 패러다임이요? 네. 과거의 관리자가 직원의 업무를 지시하고 평가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미래의 관리자는 직원의 감정적 안정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돌봄 노동자가 고객을 돌보듯 관리자는 직원을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관리자가 직원을 돌본다. 관리가 아니라 돌봄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비단 돌봄 산업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서비스업, 나아가 감정노동이 필요한 모든 조직의 미래일 수 있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당신의 회사는 직원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차이가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